자, 그러면 북한 사람 입장에 대해서 들어보는 김일성 신화. 북한 사람들이 심지어 월남한 사람도, 그러니까 탈북한 사람도 최근에 김일성 얘기만 나오면은 눈물을 줄줄 흘리는 경우가 많대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저희가 하고 있는 거는 미알 마이어스 책, 왜 북한은 극우의 나라인가에 나오는 김일성 신화. 그러니까 북한에서 통용되는 그 신화된 김일성의 인생 스토리에 대해서 읽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김일성에 관련해서 아마도 후세 역사가들이 가장 김일성을 기억하게 되는 이유는 이 6.25 전쟁, 한국 전쟁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한국 전쟁에 대해서 한국 사람들이 잘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잘 몰라요. 왜냐면은 그 학교에서 교육시키는 것도 그렇고 무슨 영화나 또 뭐 텔레비 다큐물이나 한국 전쟁 얘기를 많이 하는데 대부분은 한국식으로 각색된, 그러니까 한국 군이 볼 때 바람직한 얘기만 나와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 영화 있잖아요. 태극기 휘날리며. 저는 그 영화 보면서 너무나 웃겼는데 그게 무슨 비장하게 영화가 나오는데 저는 그냥 웃음밖에 안 나더라고요. 왜냐? 스토리 설정이나 이 전개가 도대체 말이 안 돼요. 무슨 형제가 전장에서 만나고 뭐 그 총알 사이를 뛰어다니고 말도 안 되는 소리죠. 그래서 한국 전쟁에 대해서는 좀 정확히 할 필요가 있어요. 도대체 그래서 저는 지금 읽고 있는 책 마이어스의 이 책도 사실은 미국 사람이 쓴 거지만 한국 전쟁에 대해서는 그 국제적인 시각으로 좀 바라볼 필요가 있어요. 예를 들자면은 우리의 시각으로 쓴 그 전쟁 얘기는 저희가 그동안 많이 들었어요. 학교에서든 뭐 방송을 통해서든. 그러면 도대체 미국이 바라보는 한국 전쟁은 도대체 뭐냐 하는 걸 저희가 알 필요가 있고요. 또 중국이 참전해서 이 판이 뒤집히거든요. 그럼 중국이 볼 때 한국 전쟁은 도대체 뭐냐 하는 것도 알아야 돼요. 그리고 또 일본의 경우 한국 전쟁 때문에 그 2차 대전에서 완전히 패망한 나라가 그 망한 지 원자폭탄 맞은 지 5년 만에 한국에서 한반도에서 전쟁이 일어나면서 완전히 그 부흥의 길을 달리거든요. 그 병참기지, 미군의 병참기지가 돼가지고. 그럼 도대체 일본 사람들은 한국 전쟁을 어떻게 보느냐? 이거를 다 종합적으로 알아볼 필요가 있어요. 누구도 그 얘기 안 해줘요. 한국에서는. 한국에서 나온 책, 물론 그렇죠. 번역판까지 읽으면 가능해요. 그래서 저는 한국전쟁에 그런 관심이 있어가지고, 한국전쟁에 대한 책을 몇 가지 읽어봤어요. 그래서 저는 미국 쪽 입장은 이 The Coldest Winter라는 책이 있어요. 데이빗 헬버스탐이라는 그 기자가 쓴 건데, 이 사람은 뭐 기자답게 각종 자료를 다 섭렵을 해요. 뭐 주로 미국에서 나온 그 비밀 해제된 문서를 많이 참고하지만, 중국 인민군의 자료도 참고하고, 그래서 이거를 이제 미국 쪽에서 바라본 그런 한국전쟁사고, 또 이런 책이 있어요. 이 한국전쟁에 대해 중국이 말하지 않았던 것들, 이런 책이 있어요. 이거는 왕수장이라는 사람이 썼는데, 이 사람은 현역 군인이었어요. 집필 당시에. 그리고 중국 최고의 전쟁 넌픽션 작가라고 그래요. 그래서 사실 이 책은 중국 군이 말하고 싶은 거예요. 한국 전쟁에 대해서. 그래서 저는 이 두 책을 읽고 많은 걸 느끼게 되더라고요. 그동안 내가 들었던 그 한국 전쟁에 대한 얘기가 한국 내에서 통용되는 한국 전쟁 얘기가 사실은 상당 부분이 심하게 얘기하면 거짓말이에요. 심하게 얘기하면 거짓말. 좋게 얘기하면은 뭐라 그럴까? 그냥 좋은 얘기만 했구나. 그냥 우리가 듣기 좋은 얘기만. 그런 측면이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한번 이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한국전쟁에 대해서. 그래서 이 그림을 보면서 얘기를 하죠. 자, 1960년 5월에 남침을 합니다. 북한군이. 그리고 순식간에 밀고 내려와서 낙동강 전선까지 밀려 내려가요. 제가 생각할 땐 이게 한국전쟁의 1단계예요. 이게 이렇게 밀고 내려오는 게. 싸움의 주체는 누구냐면 북한에는 김일성, 남한은 이승만이에요. 이 지도를 봐서도 알지만 김일성의 완승이죠. 완승. 당시 이승만 대통령은 뭐 쳐들어가기만 하면, 전쟁만 나면
평양에 가서 점심을 먹고 뭐 평양냉면으로 점심을 먹고 저녁은 신주에 가서 먹고 끝내버리겠다 라고 그렇게 그 큰소리 쳤거든요. 그리고 사실 이 38선을 사이에 두고 남북한이 자그마한 전쟁을 많이 해서 자그마한 다툼을 이 1950년 6월 25일 전쟁이 그 전면전이 시작되기 전에 그러니까 사실은 양쪽 다 전쟁 준비를 했어야 돼요. 왜냐면 여기서 작은 전투가 계속 일어났으니까. 근데 결국 이 판세를 보면은 이승만은 준비 하나도 안 했어요. 뭐 도망가고 뭐 난리 났잖아요. 뭐 대구까지 갔다 다시 부산으로 오고 뭐 저 서울 사람들한테는 내가 아직 그 서울에 있으니까 걱정하지 말아라 해놓고는 한강다리 터트려서 사람 다 죽이고 군대도 그 한강 이북에 있는 군대 못 내려고 하고 웃기는 사람이죠. 한마디로 웃기는 사람이에요. 전쟁만 나면 평양냉면 가서 먹겠다고 그러던 사람이 전쟁 준비를 하나도 안 하고 자기가 제일 먼저 도망가고 그래서 한강 이북에 있는 사람들 다 죽이거나 아니면은 인민군 포로로 만들고 그래서 1단계 전쟁에서는 김일성의 완승이에요. 준비를 철저히 한 거죠. 물론 이 소련과 중국의 지원이라는 게 분명히 있었어요. 그 준비를 이승만은 제대로 안 한 거예요. 김일성은 제대로 준비했고 그래서 순식간에 이렇게 점령을 당해요. 여기 갔다가 여기 넘어가면 끝나는 거죠. 뭐 적화통일 되는 거예요. 1단계는 남북전쟁이에요. 국내전쟁. 남한과 북한의 전쟁이에요. 국내전쟁. 한국 사람들끼리 전쟁이에요. 이거는. 자, 더 봅시다. 이제 2단계가 펼쳐지죠. 인천 상륙작전을 진행하면서 여기가 뚫리니까 순식간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순식간에 북한 인민군에서 도망가고 미군은 일로 들어가고 일로 밀고 올라서 결국 이렇게 다시 38선까지 갔다가 이 북한군이 완전히 괴멸 상태가 돼가지고 이렇게 쳐들어가는 거예요. 막 미군이 그래서 압록강까지 가서 닿았잖아요. 이 단계를 북미전쟁이라고 그랬어요. 북미전쟁. 미군과 북한군이 싸운 거예요. 그래서 이 결과는 메가더, 그 당시 이제 미군을 지휘하던 게 메가더니까, 물론 뭐 여기서 지휘한 게 아니라 도쿄에 앉아서 지휘했지만, 메가더의 완승이에요. 순식간에 이렇게 바뀌었으니까. 그 2단계는 북미전쟁이에요. 북한과 미군 사이의 전쟁이었어요. 북한 김일성이 완패를 하죠. 완패를 하는데 이때 중공이 계속 미군한테 경고를 했어요. 직접 경고는 아니지만 중국하고 당시 가까웠던 인도 등을 통해 가지고 이 평양 원산 라인을 넘지 말아라. 미군한테 미국 정부에 들어가라고 계속 그 메시지를 넣었죠. 이거를 넘으면은 우리는 중국 입장에서는 위험하다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중공까지 쳐들어올 가능성을 생각하기 때문에 평양 원산 라인을 넘는 것을 용납하지 않겠다는 경고를 수도 없이 했어요. 그래서 미국 정부의 공식 방침도 당시 트루먼 대통령은 넘지 말라였어요. 근데 이걸 넘은 게 누구냐? 바로 위대하신 메가더 장군께서 이거를 넘어가시죠, 그냥. 근데 메가더 장군에 대해서는 한국에서는 명장으로 알려져 있지만은 이 헬버스타임 기자가 쓴 콜디스트 윈터에 보면요. 메가더만큼 바보 같은 사람이 없어요. 메가더는 그야말로 멋만 부리는 마마보이고 어느 정도냐면요. 왜 미국 사람들은 사실은 이 부모와 자식과의 관계가 자식이 고등학교만 졸업하면 사실은 남남이에요. 성인이 됐으니까. 그래서 그 미국 육군사관학교에 그 자식이 들어가잖아요. 아들이. 그럼 미국식 통념으로 따지면은 성인이 돼서 군대에 들어갔기 때문에 더군다나 장교가 되기 위해 들어갔기 때문에 엄마가 그 사관생도에 대해서 참견하는 거는 진짜 말도 안 되는 소리인데 메가더 엄마는 그걸 해요. 그 미국 육군사관학교 앞에다가 집까지 얻어가지고 일일이 참견하고 찾아가서 왜 한국 보면 뺨칠 정도로 그 참견을 해요. 한심한 거죠. 근데 메가더는 또 그걸 또 좋아해요. 그리고 메가더가 얼마나 그 졸부고 마마 보이고 결혼식 때도 뭐 아무도 안 왔다 그러죠. 아마 한 명인가 빼고는 그 정도로 인기가 없는. 하지만 엄마의 그 치맛바람 덕분인지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은 해요. 그래서 출세가 더 달리죠. 근데 이 책에서는
헬버스템은 아주 무지하게 이 메가더를 욕하는데 지면을 많이 할애해요. 그만큼 문제가 많은 사람이었으니까. 그 미국에서 공개된 각종 자료를 볼 때 메가더는 진짜 한심한 사람이었다는 거를 이 책을 보면 알 수 있어요. 미군의 기록에 미국 측에 뭐 한국 사람이 쓴 책이 아니에요, 이게 그죠? 그리고 뭐 한국 사람이 생각하듯이 메가더가 무슨 자유의 자유의 구세주고 절대 아니에요, 그런 거. 그 어쨌든 그 이 2차 단계 2차전에서는 이렇게 미국이 완승을 해요, 메가더가. 근데 이제 아까 얘기했지만 메가더가 그 중국의 경고를 무시하고 들어가죠, 여기까지. 이거 넘지 말라는데 이걸 넘어서 여기까지 가요. 왜 그랬냐? 메가더는 극우 반공주의자이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여기도 어떻게 괴롭혀보자 하는 생각으로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에는 여기다 원자 폭탄 터뜨리다고 그러죠. 그러니까 중국 입장에서는 여기 뭐 하여튼 30년 정도 전쟁을 해서 공산사회를 만들었는데 중국을 까딱하면 여기서 이제 밀리에서 다시 전쟁으로 들어갈 것 같은 거예요. 자본주의군하고. 그러니까 중국이 가만히 있을 수가 없죠. 그래서 드디어 중공군이 참전해요. 어떻게 되느냐? 중공군이 참전해서 박살이 나면서 미군이 여기까지 밀려요, 여기까지. 3단계 전쟁은 미중 전쟁이에요, 미중. 여기 단계에서는 거의 북한 인민군하고 남한군은 빠져버려요. 전쟁에 참전하긴 하지만 지휘권은 여기는 중공군이 갖고 여기는 미군이 갖고 남한군은 그냥 심부름이나 하는 정도예요. 아주 한심하게 나와요. 전체적인 그 과정에서 남한군도 한심했지만 참 북한군도 한심했다고 미국하고 중국 쪽의 전사는 기록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이제 3단계 전쟁에서는 이쪽의 지휘자는 마오쩌둥은 베이징에서 원격 지휘를 하고 펑더화이가 이제 사령관으로서 현장 지휘를 하는데 완승이에요, 완승. 내가 더 박살나고, 근데 요 단계에서 여기까지 이제 밀렸을 때, 이게 1951년 2월이잖아요. 요까지 밀렸을 때 메가더가 쓸데없는 짓 했다고 그래서 미국의 트루만 대통령이 잘라버려요, 메가더를. 그리고 현지 사령관도 리츠웨이라는 그 사람이 이 전체 사령관을, 이 미군 사령관을 맡아요. 근데 리츠웨이라는 사람은 한국에서는 잘 알려져 있지 않죠. 메가더에 비한다면. 메가더 무슨 자유공원에 동상도 있고 난리가 아니잖아요. 메가더를 신으로 모시는 모두 있다면서요. 무당도 있다면서요. 리츠웨이는 거의 몰라요. 하지만 리츠웨이는 헬버스탐의 평가는 진정한 군인이고 대단한 사람이에요. 리츠웨이는 메가더는 이 한국 전쟁 중에 한국에 딱 2번인가 와요. 비행기 타고 슬쩍 갔다 사라져요. 자기는 이제 도쿄가 좋으니까 도쿄 평화지대 아니에요. 여기서 지휘한 사람이고 리츠웨이는 가슴에 수류탄 2방을 달고 다닌 사령관이에요. 그리고 이런 이런 최전선 아니라 여기 아까 미군들이 몰렸을 때 이게 몰리면서 이제 흥남철수 이런 게 벌어지는 거거든요. 여기도 비행기 타고 직접 들어가요. 헬리콥터 타고 내리고. 그래서 그런 기록도 있어요. 현장의 군인들이 깜짝 놀랐다. 총사령관 여기 나타나니까. 이 전선에 막 계속 밀리는 와중에. 그래서 하여튼 이 마지막 단계, 2단계에서도 역시 미중 전쟁인데 저쪽 편은 마오쩌둥하고 펑더화이죠. 이쪽은 리즈웨이고. 근데 리즈웨이가 이 사람은 아주 정확히 파악을 해요. 이렇게 밀려 내려가면서 계속 중공군을 파악을 해요. 중공군은 2주에 한 번밖에 공격을 못 하는구나. 왜? 이게 군수물자가 딸리기 때문에 2주가 지나지 않으면은 물자가 보충이 안 되는 거예요, 중공군은. 멀리 내려왔고 또 이 당시에 중국이라는 건 얼마나 한심한 나라예요. 무슨 돈도 없고 헐벗은 나라니까. 이 한겨울에 한국전쟁에 참전하면서 뭐라 그래요? 중공군이 솜으로 누빈 거지 발사계 미군이 볼 땐 거지 발사계. 미군이 중공군을 잡거나 죽은 걸 보면은 워커 같은 거는 군화는 말할 것도 없고 운동화도 없고 그야말로 솜으로 거지발을 싼 것 같은 그런 군장으로 내려와서 여기까지 쳐들어오는 거예요.
미군을 아주 그냥 혼내키면서 그냥, 어? 근데 리즈웨이가 볼 때 이게 물자가 딸려가지고 2주를 기다리지 않으면 공격을 할 수 없어요. 중공군은. 그래서 리즈웨이 작전은 이거죠. 아, 중공군이 공격을 시작한다. 막아라. 이 사람들은 물자가 딸리기 때문에 만 버티면 아무것도 없다 이게. 총탄도 없을 정도로 물자가 떨어진다. 버티기 작전을 하면서 후반으로 가면서 확 밀고 올라가는 거예요. 확 공격을 하는 거예요. 리즈웨이 미군은. 그러면 중공군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아무것도 없으니까. 어? 그래서 결국은 미군이 다시 치고 올라가죠. 이렇게. 치고 올라가요. 치고 올라가면서 이제 이렇게 이제 팽팽한 상태가 돼요. 그래서 이 51년 5월달 사실은 전쟁이 끝난 거나 마찬가지예요. 근데 왜 휴전은 53년 7월이잖아요. 이 과정이 뭐냐? 여기서부터 보시면은 계속 여기서 왔다 갔다 해요. 올라갔다가 뭐 변동이 없어요. 미군이 또 올라갔다가 지금 이게 지금 그 남북 군사 분계선하고 거의 같아요. 시간이 지나도 결국 같고 1953년 7월 휴전 때 이렇게 이게 결정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뭐 하여튼 사실상 요 전선이 형성된 거는 미군하고 중공군이 교착 상태가 된 거는 전쟁이 일어나고 1950년 6월 달에 일어났으니까 한 1년 사이에 사실상의 전투는 다 끝난 거예요. 여기서 계속 교착 상태가 지속되니까. 그래서 우리가 아는 뭐 벙커힐 싸움이니 뭐 엄청나게 사람 죽은 얘기들 있잖아요. 이게 뭐냐면은 중공군도 사실은 더 크게 밀고 내려올 힘이 없고 미군도 사실은 이걸 갖다 크게 올라가자니 중공군이 어쨌든 그 숫자나 이런 거라도 만만치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교착 상태인데 여기서 이제 이 상태에서 51년 7월부터 휴전이 성립되는 53년 7월까지 근 2년 동안 여기서 사람을 갈아 죽이는 그 전쟁을 하는데 갈아 죽이는 전쟁을 한 주체는 누구냐? 남한에서는 이승만이었어요. 남한에서 이승만이 계속 전쟁을 해야 된다. 휴전하면 안 된다. 사실 미군은 이 순간 이후부터는 여기 이제 힘의 균형 상태가 돼가지고 이 이제 4단계 전쟁, 미중 전쟁은 무승부나 마찬가지예요. 여기서 교착 상태에 빠지니까 리즈웨이가 지휘권을 넘겨받은 다음부터는 사실 교착 상태에 빠지는 거거든요. 이렇게 중공군한테 밀렸다가 리즈웨이 지휘로 다시 이렇게 올라가잖아요. 사실상 교착 상태에 빠진 건데 그래서 미군도 사실은 더 이상 전쟁하길 원하지 않아요. 리즈웨이 등도. 왜냐면 너무 사람이 많이 죽고 그렇다고 뭐 밀고 올라갈 그런 가능성도 안 보이고 남한에서는 이승만이 끝까지 계속 전쟁을 하자고 그러는 거예요. 이번 기회에 밀고 올라가야 된다고. 이쪽에서 누가 전쟁을 주장하느냐? 김일성도 완전히 박살이 나가지고 뒤에 조금 있다 이제 김일성 얘기가 나오고 박살이 나가지고 휴전하길 원해요. 근데 누가 전쟁을 계속하길 원했느냐? 스탈린. 소련의 스탈린이 계속 전쟁하기를 원했어요. 왜냐? 미군을 괴롭히는 일이고 이 사회주의 신생국인 중공의 힘을 빼는 형태가 되거든요. 전에도 얘기했지만 소련 입장에서는 소련은 여기 전쟁에 참전 안 하고 있잖아요. 비밀리에 참전했지만 비행기 조종수 같은 걸로 전면적으로 참전하지 않았다고요. 그러니까 중공하고 미군 이 당시에 세계에서 가장 강한 두 나라를 꼽으려면은 미국하고 소련이에요. 그죠? 냉전 시대니까. 근데 소련은 전쟁을 안 하고 있어요. 미군은 여기서 전쟁을 하고 있고. 근데 중공이라는 나라가 있는데 중공은 사실은 장래에 소련의 경쟁국이 될 가능성이 높은 나라였어요. 워낙에 옛날에 중소 관계라는 건 옛날부터 경쟁 관계가 있고 전쟁도 하고 그랬으니까 규모가 크진 않지만은. 그러니까 중공하고 미국이 계속 저거 싸우면은 저기 동구에 세 사람이 가령 세 우두머리가 있는데 두 명이 계속 싸우면 어떻게 돼요? 한 명은 결국 자기가 짝 먹는 거거든요. 두 사람 힘 빠지고. 스탈린이 계속 반대를 해요. 김일성은 제발 전쟁 끝나자 그러고. 그러니까 모택동도 사실은 소련이 종주국이니까 스탈린 말 따라서 그리고 모택동도 사실은 전쟁을 계속 하자고 주장을 하죠. 스탈린의 뜻도 있지만은 미국한테 본때를 보여줘야 된다. 여기서 본때를 보여줘야지만이 중국을 쳐들어오지 않는다. 미군이 이런 생각으로. 그래서 이렇게 하여튼 사람을 갈아 죽이는 여기서 이 2년 동안에 사람을 진짜 틀에다 넣고 갈아 죽이는 듯한 전쟁. 이 단계에서 제일 많이 죽은 게 한국군이에요. 참
참 비극적인 상황이 이게 2년 동안 전선은 교착 상태인데 전쟁은 계속 벌어지고 주로 죽는 건 한국군이고 그거를 주장한 사람은 이승만이고 북한에서는 김일성은 휴전하자고 그랬는데 스탈린이 계속 전쟁을 하자고 그랬고 이렇게 1, 2, 3단계 보면은 두 사람 사이 비교하면 군사적으로는 김일성이 완승이에요. 군사적으로 볼 때는 김일성보다 메가더가 나은 사람이고 또 메가더보다는 마오쩌둥 황도하 마오쩌둥이 군사적으로 훨씬 센 사람이고 나중에 리츠웨이는 비슷한 사람이에요. 뭐 리츠웨이는 당시 미군은 뭐 장비 이런 거에서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당시 마오쩌둥은 이때가 1950년 53년이면은 그 히로시마 폭탄 떨어진 다음에 뭐 5년 뒤 8년 뒤잖아요. 그 전 세계 사람들이 미국의 원자폭탄을 무서워했어요. 이 전쟁에 대해서 김일성 신화의 거짓말은 무엇이냐? 북침을 했다 미군이. 자기가 했으면서 자기가 남침했으면서 무슨 북침을 해요? 이게 다 거짓말이죠. 이렇게 거짓말하는 거예요. 왜 이전에 그 김일성 신화 이전 단계는 뭐냐면은 여기 전체를 일본군이 지배하고 있는데 이 백두산에서 은인자중하고 숨어서 전투를 하던 김일성이 8월 9일인가 그 최후 지령을 해서 전면 공격을 감행해가지고 빨치산 유격대가 그래서 일본군을 몰아내고 소련군이나 미군의 도움 하나도 없이 김일성 군대가 이 전체를 해방시키고 남한도 전체를 해방시킬 참이었는데 미군이 몰래 들어와서 여기를 점령해버렸다는 게 김일성 신화의 내용이에요. 그러면서 북한에서 이제 제대로 정권이 생기고 그러니까 요때를 기해서 미국 제국주의 세력이 몰래 일요일날 쳐들어왔다는 그런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침략을 당했다고. 사실은 자기가 쳐들어왔으면서 뭐 말도 안 되는 거짓말이죠. 그래서 이제 거짓말 8에 이은 전쟁이 이렇게 벌어졌고요. 그 제가 참고한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콜디스트 윈터라는 미국 입장을 볼 수 있는 책이고요. 이 책에 보면은 전쟁 지휘자로서 김일성에 대한 평가가 있는데 뭐 한심하다는 거죠. 그리고 메가더는 아까 저 말씀드렸지만은 그 미국의 군사문서 같은 거 보면은 한심한 사람이고 진짜 한심해요. 이거 한번 읽어보세요. 메가더 존경하시는 분들 또 메가더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 메가더는 멋있어요. 그죠? 메가더 사진 나중에 나오겠지만 멋있는 사람이에요. 멋을 말도 못하게 부리거든요. 이렇게. 근데 이제 메가더 측근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이 사람은 카메라 앞에서는 연출을 엄청나게 잘하는데 사석에서 이 모자를 벗으면 내버리고 그 초라가 돼요 아주. 그러니까 이 메가더는 요즘 말로 하면은 그냥 비주얼 스타예요. 비주얼 스타. 그래서 헬버스탐 기자는요. 뭐 중공군에 대해서는 대단했다는 그런 평가를 하고 한국군에 대해서는 뭐 완전 처음부터 끝까지 완전 지리멸렬했다고 그렇게 평가를 하고 또 메가더가 잘린 다음에 지휘권을 받은 리즈웨이는 대단한 군인이었다. 라는 식으로 정리를 하죠. 이게 이제 미국 쪽의 입장이에요. 그 여러 가지 사료를 미군 자료 등등등을 검토해서 쓴 책이고요. 그래서 헬버스템 기자의 그 저 책에 보면은 245쪽에 이런 얘기가 있어요. 중공군은 눈치가 빨랐고 처음부터 김일성이 실력을 갖춘 지도자라고 생각하지도 않았던 것 같다. 별거 아닌 거로 처음부터 생각했다는 거예요. 중공군은. 왜냐면 당시 중공군이라는 사람들은 대륙에서 한 30년 정도 전쟁을 했잖아요. 장개숙군하고 전쟁을 하고 그러면서 장개숙군은 미국으로부터 엄청난 지원을 받았거든요. 말도 못하는 그 돈을 받았는데 그 돈을 다 빼돌려서 그 장개석 개인과 장개석의 그 친척들은 엄청난 부자들이 됐다는 거 아닙니까? 다 빼돌려가지고. 그래서 미국이 너무 궁금했다는 거예요. 그 많은 돈이 다 어디 갔는지. 장개석한테 준 돈이. 그러니까 장개석은 사실은 미국하고 한편 먹고 싸웠어요. 이 아무것도 없는 중공군하고. 근데 결국은 중공군이 이겨서 쫓아내잖아요. 근데 그렇게 백전노장인 중공군이 볼 때 김일성은 아무것도 아니었던 걸로 처음부터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중국에서 그 인민해방군에 참가했던 그러니까 조선인들 그 사람들 마찬가지 백전노장이에요. 중공군하고 같이 싸웠기 때문에 그 사람들의 많은 숫자가 북한군에 참가해요. 그러니까 중공군에서 항일 그 전쟁을 했던 조선인들 상당수가 북한 인민군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 사람이 있었음에도
그렇게 백전노장들이 많이 가담했음에도 김일성은 총지휘자로서 전쟁을 형편없이 해가지고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미군이 참전하자마자 박살이 나가지고 거의 뭐 나라를 잃을 뻔했죠. 압록강까지 저 미군이 들어갔었으니까. 그래서 시진핑은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도 중국군이 항미 원조 전쟁, 한국 전쟁을 승리로 이끌어 고개를 떨쳤다. 이 항미 원조 전쟁이라고 해요. 미국에 대항하고 조선, 북조선이죠. 조선을 원조한 전쟁, 한국 전쟁에서 중국군이 승리했다, 미군에. 이렇게 평가를 하는 거예요. 메가더하고 김일성이죠. 메가더하고 김일성에 대한 평가로서 이게 이제 The Coldest Winter에 나오는 그런 문구들이에요. 이 메가더가 얼마나 못났고 김일성 역시 얼마나 못났는지를 이제 헬버스탐 기자가 쭉 쓰는 건데요. 좀 읽어볼게요. 인천에서는 운이 좋았다. 메가더가 운이 좋았다는 거예요. 인천 상륙작전에서. 사실 김일성이 그다지 영리한 상대가 아니었다는 점이 크게 기여했다. 김일성은 미군이 공동 상륙작전으로 뒤통수를 칠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전혀 하지 않았다. 하지만 중공군은 인천 상륙작전이 시작되기 몇 주 전부터 일본의 대규모의 미군 부대가 모여들고 있다는 사실에 주목하고 있었다. 부두 자벽군 상당수는 열성적인 공산주의자들이었다. 덕분에 중공군은 공동 상륙작전에 쓰일 장비들이 일본에 속속 도착하고 있다는 사실을 파악할 수 있었다. 8월 초 마오쩌둥은 인민군의 공격 상황에 대해 듣고 걱정스러운 마음을 감추지 못했다. 자, 보세요. 인천 상륙작전이라는 게 무슨 뭐 대단한 그 전략적인 성공이라고 그렇게 알려져 있고, 뭐 한국에서는 그에 대한 기록도 많고 영화도 많지만요. 얼마 전에 뭐 몇 년 전에도 국뽕 영화 나왔잖아요. 박근혜 시대에. 운이 좋아서 이겼을 뿐이라는 거예요. 왜냐? 김일성이 못나서. 462 바로 이 뒤에 이런 얘기 나옵니다. 메가더는 공동 상륙작전을 반복하며 태평양 전쟁을 수행했던 전력이 있는 인물이었다. 그러니까 메가더가 일본과 싸운 태평양 전쟁에서 공동 상륙작전을 수도 없이 했다는 거예요. 왜냐? 미국은 무기가 좋잖아요. 일본군에 비해서 항공모함도 있고 비행기도 많고 돈도 많고 기름도 많고 다 많아요. 그러면 상륙작전이 이게 뭐예요? 딜이 대포 쏘고 저 비행기가 공격하고 그래서 이제 일본군이 점령하고 있는 섬이 있으면은 거기를 미리 이 대포 비행기로 아주 그냥 박살을 내는 거예요. 그냥 사람이 살지 못하게. 그리고 미군은 이제 다 죽었겠구나. 다 태워 죽였겠구나. 그러면 들어가는 거예요. 상륙하는 거예요, 섬에. 근데 그래도 일본군이 무서웠다는 거 아니에요. 땅속에 숨어가지고 끝까지 숨어있다가 마지막까지 숨어있다가 덤벼들어서 미군 죽이고 그래서 깜짝 놀라고 그랬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메가더는 기본 작전이 상륙작전이에요. 공군, 해군이 두들겨 부신 다음에 육군이 들어가서 점령한다. 그러니까 이런 전적을 안다 그러면은 한국전쟁에서 미군이 참전을 한다. 참전 준비를 한다. 참전 준비를 하면 뭘 할 것이냐. 아마도 상륙작전을 할 것이다. 상륙작전의 포인트는 어디냐? 원산도 가능하고 뭐 하지만 아마도 인천으로 할 것이다. 라는 거를 마오쩌둥은 다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어떻게? 일본 부두 자벽군, 일본 부두에서 집 나르는 사람들의 상당수가 공산주의자였기 때문에 정보가 쏙쏙 들어왔다는 거 아니에요. 준비하는 게. 김일성한테 그런 거 알렸다는 거 아니에요. 야, 일본에서 미군이 하는 거 보니까 저건 상륙작전이다. 그래서 그거를 조심하라고 그랬는데 전혀 조심하지 않은 거 아니에요. 콜디스트 윈터에 나오는 내용들입니다. 이건 펑도화예요. 펑도화이. 조선반도에서 이제 현지 사령관이고 마오쩌둥은 중국 베이징에서 이제 원격 지휘를 한 거죠. 그래서 463쪽에 보면 마오쩌둥은 그 내용을 김일성에게도 그대로 알려주라고 지시했다. 아까 그 인천 상륙작전 얘기예요. 러시아 측 고문들도 비슷한 경고를 했다. 하지만 그 어느 것도 김일성을 설득하지 못했다. 놀랄 일은 아니었다. 원래 김일성이 권력을 잡은 건 전쟁에 대한 예리한 안목 덕분이 아니라 정치적으로 불안정한 시대에 살아남아 새로운 이데올로기를 전적으로 포용한 덕분이었기 때문이다. 이게 뭔 소리냐면요. 김일성이 원래 대단한 인물이 아니었고 전쟁에 대한 안목도 없었고 그런데 소련도 처음에는 사실은 김일성을 그렇게 전면적으로 내세우려고 그러지 않았대요. 왜냐?
그 평양 그 평안도에 민족주의 세력이 상당히 있기 때문에 평양을 중심으로 한 평안도의 민족주의 세력이 대단하거든요. 지금 뭐 조선일보 방씨들도 그렇고 다 평안도 사람이거든요. 처음에 소련은 그 민족주의자들하고 연합전선을 하려고 그랬는데 제대로 안 돼가지고 결국 나중에는 그게 요 얘기예요. 정치적으로 불안정한 북한에서 소련 점령하에 북한에서 소련에 잘 붙어가지고 봐라 나밖에 믿을 사람 없지 않느냐 해가지고 권력을 잡은 게 김일성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인민군은 보란듯이 정면 공격을 일삼으면서도 지원군은 제대로 마련해놓지 않고 적을 무너뜨리기보다 새로운 지역을 점령하는 데만 정신이 팔려 있는 것도 문제였다.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듯이 이렇게 멀리까지 전선을 멀리까지 쳐들어가려면은 지원군을 마련해야 되고 또 적을 괴멸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지 뭐라 그럴까 뒤통수를 치지 못할 때니까. 근데 하여튼 너무나 빨리 밀고 내려가면서 이승만이 못 나가지고 그러면서 그냥 새로운 지역 점령 쭉쭉쭉 내려가서 이제 낙동강고 전선만 넣으면 전부 다 통일된다는 거기에만 정신이 나가 있는 것도 문제였다. 그래서 마오쩌둥의 그 조언 중에 하나는 김포 비행정처럼 취약한 지역을 지적하면서 일단 후퇴하여 이들 지역에 대한 방어를 강화하는 게 좋겠다고 말했다. 그러니까 김포공항 같은 거를 김포 비행장 같은 거를 미군한테 뺏기면 완전히 후방이 막히면서 도관에든 쥐골이 되기 때문에 이런데 방어를 강화해라. 그래서 이런 조언도 했나 봐요. 인천항을 아예 폭파시켜라. 근로 상륙을 못하게. 항만시설이 있어야지 대규모 군대가 내릴 수 있잖아요. 폭파라는 그 조언도 했는데 폭파하기는커녕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음으로써 중국을 맥빠지게 했다. 한심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전쟁에 대한 전술적인 그런 대한 안목이 전혀 없었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전술적인 안목이 전혀 없는 사람이 남침을 했다. 아, 진짜 그야말로 이런 거죠. 쉽게 얘기해서 깜냥도 안 되면서 민족의 대참사를 일으킨 거예요. 3년 동안이나 사람을 갈아 죽이면서. 그래서 헬버스탐 책에는 또 계속 그 얘기가 나옵니다. 저원라이는 모택동부터 2인자였죠. 자유준을 다시 보내 김일성에게 전략상 후퇴하는 것이 좋겠다며 아까 그때 얘기해요. 낙동강 전선까지 내려갔을 때 김일성한테 전략적으로 후퇴를 해라. 그렇게 강력히 권했지만 김일성은 후퇴할 생각이 없다. 라면서 고집 꺾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 조금만 더 내려가면 우리가 다 이기는 건데. 이거는 트루만 대통령이고 메가더 장군입니다. 이 두 사람이 그 배에서 만나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대장이고 말하자면 통수권자니까 이 사람이 대장이고 이게 부하인데 부하가 이때도 사실은 미국 대통령이 그렇게 전선으로 그러니까 항공모함에서 만났다는 건 뭡니까? 이 사람의 영토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통령하고 이 태평양 지역 사령관이 만나려면은 이 사람이 당연히 와야죠. 대통령 만나러. 근데 고집을 펴요, 끝까지. 그래서 할 수 없이 트루만이 가요. 갔는데도 그 현장에서 항공모함에서도 건방을 말도 못하게 떨었다는 거예요. 이 벌써 표정이 그렇잖아요. 딴 데 쳐다보고. 트루만은 아마 이 사람이 교수 출신일 거예요. 굉장히 고지식하고. 여기서 완전히 모욕을 당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이 책에 대해서 좀 얘기했지만요. 마저 하자면은, 이 책은 중국 입장을 정리한 책인데요. 여기도 그 전쟁 지휘자로서의 김일성에 대한 평가가 나옵니다. 물론, 김일성에 대한 직접 변호는 하지 않아요. 왜냐? 사실 중국 입장에서는 그렇잖아요. 김일성에 대한 직접 변호는 할 수는 없어요. 너무 중요한 나라이기 때문에, 북한이라는 나라가 중국에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비난은 못해요. 하지만 전체적인 흐름을 볼 때, 이 전쟁은 이 한국전쟁은 중국이 싸웠다 하는 거를 강력히 얘기를 해요. 중국과 미국의 전쟁이었다 하는 거를. 똑부러 제가 말로는 하지 않지만 전체적으로 깔린 건 그거예요. 이거에 대해서 말하지 않았던 게 뭐냐? 우리가 싸운 거다. 우리가 싸운 거다. 북한은 자기네들이 싸웠다고 대단하게 싸웠다고 그런 온갖 소리를 다 하지만 사실상 우리가 싸웠다는 얘기를 속말을 여기서 이 책은 하고 있는 거고요. 또 하나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메가던 한심했다는 건 똑같아요. 메가던 한심했다는 거는 아까 그 헬버스템 책에도 나오잖아요. 메가더가 한심했다는 거는 미국 측 자료도 마찬가지고 중국이 볼 때도 마찬가지예요. 왜냐?
메가더를 좋아했대요. 마오쩌둥하고 봉도화이가. 아, 메가더가 총사령관이라고? 아, 재밌겠네? 우리가 이기네? 그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어? 그 정도로 한심한 군인이었고. 봉도화이는 대단했어요. 그렇게 평가를 해요. 중국에서도. 그리고 객관적으로 봐서도 대단한 사람이었어요. 왜냐? 봉도화이는 뭐라 그럴까? 굉장히 그 덕장 같은 스타일이에요. 현장에서 그 부하들과 고락을 함께 하고 굉장히 힘들면서도 하여튼 전쟁을 승리로 이끌었잖아요. 1차 그 리츠웨이가 지휘권을 잡기 이전에 미군과 싸워서 완성을 거뒀거든요. 초장에. 아까 얘기한 그 1, 2, 3차, 1, 2, 3차 한국전쟁의 1, 2, 3, 4 여기서 그 홍도하이가 완성을 거두거든요. 3단계에서 미중 전쟁 단계에서 4단계에서는 리즈웨이가 지휘권을 잡음으로써 비기지만 그러니까 뭐 홍도하이는 대단한 사람이었다는 거는 그거는 뭐 객관적인 평가 같아요. 그리고 한국군은 완전 지리멸렬했다는 것도 아까 그 헬버스템 책하고 똑같아요. 다음 편에서는 한국전쟁에 대한 일본 측의 평가도 좀 들어보고요. 그리고 그 휴전 과정을 어떻게 거짓말을 하는지 1953년 7월 27일이 사실상 휴전일인데 그것이 전승절로서 대대적으로 북한 내에서 기념되고 있는 현상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그럼 이번에 이만 줄이겠습니다. 고맙습니다.